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모두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해리스는 4년 전 대선 경선 때는 셰일가스를 채굴할 때 쓰는 수압 파쇄 공법, 이른바 프래킹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주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프래킹을 금지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트럼프는 임신 중지에 관한 기존 태도를 하루 만에 뒤집는 가벼움을 또 보였습니다. 8월 29일 인터뷰에서 플로리다주의 6주 이후 낙태 금지법이 6주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음 날 인터뷰에서는 갑자기 민주당의 9개월 임신 중지 합법화는 너무 급진적이라면서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들먹이면서 거짓말로 자신의 하루 전 발언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자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자신들의 입장을 속속 바꾸기도 하는데요. 중도층과 부동층을 조금이라도 더 끌어오려는 노력으로 보이지만 그 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9월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졌습니다만 대선을 2달 앞둔 미국은 쉬이 그 열기가 가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미국 대선 2024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러닝메이트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함께 CNN과 공동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대선 후보로 등장하고 첫 인터뷰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렸는데요. 해리스의 이번 CNN 인터뷰는 한마디로 치고 빠지기 전략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인상, 결정적인 한 방을 주지 못하고 그냥 무난했다는 평이 지배적인데요. 특유의 자신감과 여유는 느껴졌지만 정작 쟁점인 국경 문제, 이민 정책 등의 질문을 받을 때는 핵심을 흐리는 답을 피해가는, 질문을 피해가는 화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과는 다른 입장을 보였던 답변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먼저 셰일가스를 추출하는 핵심 공법인 수압 파쇄, 즉 프래킹에 관련된 인터뷰 먼저 듣고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Well underway here in Georgia. Energy is a big one. When you were in Congress, 2019, you said, quote, "There is no question I'm in favor of banning fracking." Do you still want to ban fracking? No, and I made that clear on the debate stage in 2020, that I would not ban fracking. As vice president, I did not ban fracking. As president, I will not ban fracking. In 2019, I believe, at a town hall, you said you were asked, would you commit to implementing a federal ban on fracking on your first day in office? And you said, there's no question I'm in favor of banning fracking. So yes. So it changed in that campaign? In 2020, I made very clear where I stand. We are in 2024, and I've not changed that position, nor will I going forward. I kept my word, and I will keep my word. What made you change that position at the time? Well, let's be clear. My values have not changed. I believe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take seriously what we must do to guard against what is a clear crisis in terms of the climate. And to do that, we can do what we have accomplished thus far. The Inflation Reduction Act, what we have done to invest, by my calculation, over probably $1 trillion over the next 10 years, investing in a clean energy economy. What we've already done, creating over 300,000 new clean energy jobs. That tells me, from my experience as vice president, we can do it without banning fracking. In fact, Dana, so I'm very clear about where I stand. And was there... 지금 해리스가 2019년 대선 당시에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했던 얘기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2019년 당시에 해리스는 민주당 내에서도 가장 급진적인 환경 문제에 있어서나 낙태 문제에 있어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나 모두 문제에 있어서 가장 급진적인 입장을 취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유색인종, 흑인
인도계 여성으로서 뭐 중도적인 어떤 입장을 취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바이든 같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보다 훨씬 더 진보 측을 입장을 그 주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프래킹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뭐 당연히 이거는 환경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그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계속해서 이제 와서 4년, 5년 후에 와서 지금 와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니까 이제 데이나 배쉬 그 CNN 앵커도 굉장히 친 해리스적인 그 인물이지만 어쨌든 일부러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질문을 해줬습니다. 자, 이 프래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펜실베니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최대의 승부처가 될 펜실베니아가 사실 프래킹의 탄생지입니다. 프래킹이 먼저 발견된 게 펜실베니아였습니다. 사실 석유가 제일 먼저 발견된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존 D 록펠러가 제일 먼저 석유를 발견한 것도 펜실베니아였고 그리고 이 프래킹 문제가 프래킹이라는 그 파쇄 공법이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그 실행되기 시작했던 그래서 놀라운 결과를 거두기 시작했던 게 바로 펜실베니아였습니다. 제가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그때 처음에 프래킹이 나왔을 때 펜실베니아에는 사람들이 자기 마당마다 하나씩 프래킹을 파서 그 정을 파서 그 석유를 파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만연해 있었고요. 아직도 그 펜실베니아 그 재정의 그 경제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이 프래킹 이슈입니다. 그런데 지금 펜실베니아야말로 최대의 승부처인데 이 승부처에서 해리스가 과거에 당신 프래킹 반대하는 입장하지 않았냐?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반대편 트럼프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실제로 이제 그 펜실베니아 사람들 본인들도 해리스로부터 직접 이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거고 해리스는 어쨌든 2019년에는 그랬지만 2020년 이후로 나는 일관되게 프래킹은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해갖고 내가 부통령으로서도 항상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내가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사실 원래 자신이 갖고 있던 입장을 완전히 번복하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트럼프는 해리스의 이번 인터뷰에 대해서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출신 급진주의자 해리스에게 속지 말자고 비판을 했습니다. 해리스의 말 바꾸기는 확실히 경합주 표심을 의식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지지층이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역시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인 국경 관련 인터뷰도 이어졌는데요. 5년 전과는 달라진 해리스의 답변에 CNN 앵커 데이나 배쉬는 의아해하면서 추가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이 인터뷰도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During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there were record numbers of illegal border crossings. Why did the Biden-Harris administration wait 3.5 years to implement sweeping asylum restrictions? Joe Biden and I and our administration worked with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on an immigration issue that is very significant to the American people and to our security, which is the border. And through bipartisan work, including some of the most conservative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a bill was crafted, which we supported. And Donald Trump got word of this bill that would have contributed to securing our border. And because he believes that it would not have helped him politically, he told his folks in Congress, don't put it forward. He killed the bill. One other question about something that you said in 2019 when you first ran. There was a debate. You raised your hand when asked whether or not the border should be decriminalized. Do you still believe that? I'm the only person who has prosecuted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who traffic in guns, drugs, and human beings. I'm the only person in this race who actually served a border state as Attorney General to enforce our laws, and I would enforce our laws as president going forward. I recognize the problem.
that what you're saying now is going to be your policy moving forward? Dana, I think the most important and most significant aspect of my policy perspective and decisions is my values have not changed. 이 국경 문제, 멕시코와의 국경 문제죠. 이 문제 정말 미국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경을 통해서 이제 수십만 명이 매년 넘어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를 이제 트럼프는 대통령직에 있을 당시에 그야말로 그 유명한 이제 장벽을 쌓았습니다. 장벽을 쌓고 절대 못 들어오게 하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이제 내렸죠. 물론 그걸 통해서 일부 미국 사람들은 아주 환호를 했습니다. 드디어 좀 줏대 있게 과감하게 이제 그 국경을 폐쇄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도대체 미국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 난민들이 지금 남미로부터 중남미로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뭐 중국 같은 데서부터 일부러 중남미를 통해서 이제 그 멕시코 미국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그 장벽 쌓기, 극단적으로 모든 불법 이민을 막는 정책을 트럼프가 집행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측에서는 해리스 같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미국이 아니다. 미국은 원래 이민의 나라다. 이민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뭐 옛날에 뭐 불법 이민 이런 게 따로 있었느냐. 언제는. 그러면서 이 지역을 decriminalize, 그러니까 범죄자로서 다루지 말자. 이 국경을 넘어오는 사람들을 불법 이민자들을 꼭 범죄자 취급하듯이 우리가 해야 해서 그걸 잡아서 뭐 기소를 해서 어떻게 하고 감옥에 보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훨씬 더 열린 정책을 해보자라는 말을 그때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런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되고 해리스도 부통령이 되면서 이제 실제로 국경을 막게 되면서 트럼프가 했던 극단적으로 모든 불법 이민을 막는 그 정책을 약간 느슨하게 했더니 엄청난 이제 그 불법 이민자들이 월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넘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다시 정책을 바꿔가서 그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판을 했었죠. 결국은 바이든하고 물론 해리스도 그렇지만 아니 결국은 실제 자기네가 해보니까 역시 트럼프식 해결 방법밖에 없어서 결국은 국경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바이든하고 해리스도 똑같이 트럼프하고 같은 입장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여기서 지금 할 말이 생긴 게 뭐냐면은 작년에 결국은 미국 의회에서 바이든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양당이 동시에 국경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국경 경찰 숫자를 1,500명을 더 늘리고 증원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하면서 드디어 이제 양당이 같이 이 국경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트럼프식으로 가기도 그렇고 극단적으로 바이든식으로 해리스식으로 가기도 그러니까 좀 타협을 해서 중간 지대를 찾아보자 그래서 만들었었는데 그 법안에서 다 양측이 민주당 공화당 양측이 합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뭐라 그랬냐면 공화당 의원들 보고 이 법안 죽여라. 이거 통과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해서 사실 그 통과를 못하게 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통과가 돼서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국경을 잘 다스리는 모습을 보이면은 자기가 이제 대선에 나올 때에 그 비판할 여지가 이제 줄어드니까 사실 그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법안을 죽이라고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그걸 사실 죽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해리스가 계속 할 말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부분을 갖고 어쨌든 우리가 다 양당이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트럼프가 한 짓을 봐라.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중요한 법안을 죽여버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CNN 인터뷰가 굉장히 오랜만에 정도가 아니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처음으로 앉아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도대체 왜 빨리 나와서 인터뷰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디 유세 이런 거는 잘하는데 유세는 이렇게 프롬프터에 다 내용이 뜹니다. 그래서 그냥 읽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아무 그 필기한 것도 없고 노트도 없이 그냥 직접 앉아서 어떤 앵커와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는 굉장히 그런 거 많이 하고 잘하는데요. 그런 거를 도대체 해리스는 왜 하지 않느냐. 이거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굉장히 그동안에 비판이 많았고 특히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아유 저 여자 바보라서 말을 할 줄 몰라갖고 즉흥적인 인터뷰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날짜까지 잡아서 이제 해갖고 그 월스 부통령 후보랑 같이 나와서 드디어 했고 그것도 CNN 아주 해리스한테 친화적인 그런 그 방송국에 와서 해리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데나 배쉬라는 앵커의 질문을 받으면서 했는데 사실 저는 보면서 많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우선 질문들이 뭐 그렇게 유난히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사실 꼭 물어봐야만 하는 질문들을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직설적으로 답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해리스가 좀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서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많이 하면서 즉답을 회피하면서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약간 실망을 했습니다. 그 전당대회에서 했던 연설이나 다른 연설에서 보였던 에너지나 그런 단호함, 그런 결정적인 한마디 이런 것들이 너무 없었던 것 같아서 사실 해리스가 앞으로 이제 곧 그 트럼프하고 그 토론도 이제 곧 있을 예정인데 연습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런 인터뷰 정말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해리스만 이 인터뷰에서 말 바꾸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트럼프도 지금 그 말 바꾸기 논란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청년층 여성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해서 마약, 낙태 이슈 등에서 연일 사실 좌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플로리다주는 마약과 낙태 관련 주민투표도 함께 실시되는데요. 주법으로 21세 이상 성인이 3온스, 약 85g 이내의 마리화나를 소지했을 때 처벌하지 않고 임신 6주 이상의 낙태를 금지한 현재 법을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인데요. 관련해서 트럼프가 8월 31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 플로리다에서도 like so many other states 다른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that have already given their approval 이미 허락을 했다. 뭐냐면 개인적으로 용도를 위해서 그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는 거는 합법화시킨다. 마리화나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오락용으로 된 거지만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수많은 그 치료법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수많은 주에서들 이미 뭐 워싱턴 주고 뭐 이런 데에서 마리화나를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면서 특히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그 진통제나 이런 것보다 마리화나를 쓰도록 하는 경우도 참 많고요. 그러니까 그 치료제 약으로서 마리화나를 이제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건데 공화당에서는 이제 이런 것이 마리화나라는 것은 이제 마약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가 이번에 그 플로리다에서 이거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강경 보수파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IVF, in vitro fertilization이죠. 체외 인공 수정 시술을 전액 정부나 보험사가 내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는데요. 공화당의 정책과는 사실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합주 여성과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의 뜻밖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I'm announcing today in a major statement that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your government will pay for, or your insurance company will be mandated to pay for, all costs associated with IVF treatment, fertilization for women, IVF treatment. Because we want more babies, to put it very nicely. And for this same reason, we will also allow new parents to deduct major newborn expenses from their taxes so that parents that have a beautiful baby will be able. So we're pro-family. Nobody's ever said that before. But the IVF treatments are expensive. It's very hard for many people to do it and to get it. But I've been in favor of IVF right from the beginning. You know, if you talk to them, they'll say, oh, he really doesn't like, they have ads like I'm against it. It's just the opposite. By comparison, they're against it, but I'm totally in favor of it. But we're going to do what I just said. We're going to pay for it, and it'll help families because a lot of families can't use it. 지금 보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IVF를 적극 지지한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정확하게 무슨 문제냐면은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이 IVF 체위인공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 비용 문제입니다. 그 비용이 뭐 한 번 그 시술하는데 뭐 15,000불인가가 든다. 뭐 이런 통계도 나오고 그런데요. 그거를 이제 보통 사람들은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를 민주당에서는 그거를 나라에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그걸 지불하도록 해야 된다. 보험으로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고 지금 공화당 측에서는 뭐냐면 이런 것까지 국가에서 다 돈을 지불하도록 한다라는 건 그건 너무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IVF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뭐 윤리적인 차원에서 뭘 반대를 한다는 이거보다는 뭡니까? 비용을 도대체 누가 낼 것이냐. 그거조차도 나라에서 보험에서 그걸 대도록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의 능력껏 하도록 해야 되는 거냐 사실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는 공화당의 전반적인 입장과 전격적으로 다르게 뭐냐면 아니다. 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우리 적극적으로 모든 IVF에 필요한 비용을 나라에서 보험회사에서 무조건 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이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뭐 트럼프가 그 연설할 때는 와 뒤에서 했지만 사실 공화당 내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당황스러운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뒤집은 임신 중지 관련 발언입니다. 그 11월 대선 때 플로리다주가 6주 이후 임신 중지 불법화 법안을 무효화할지를 묻는 개헌 투표를 함께하는 것과 관련해서 8월 29일 NBC 기자가 트럼프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트럼프가 대뜸 6주는 너무 짧다. 6주 이상 기간을 갖는 것에 투표하겠다며 찬성표를 던질 것처럼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 전날 발언을 바로 뒤집으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한 겁니다. 먼저 하루 만에 말 바꾸기를 보여준 인터뷰 보고 오시겠습니다. How are you going to vote on that? Well, I think the 6 week is too short. It has to be more time, and I've told them that I want more weeks. So you'll vote in favor of the amendment? I am going to be voting that we need more than 6 weeks. Look, just so you understand, everybody wanted Roe v. Wade terminated. Exceptions are very important for me, for Ronald Reagan, for others that have navigated this very, very interesting and difficult path. Our country's been torn apart by Roe v. Wade for years. And if you go back 10 years, 15 years, all they wanted to do is they wanted it back in the states. They didn't want it to be in the federal government. I was able to do that. I believe in exceptions for life of the mother. If you look, incest, rape. You need more time than 6 weeks. I've disagreed with that right from the early primaries. When I heard about it, I disagreed with it.
At the same time, the Democrats are radical because the 9 months is just a ridiculous situation that where you can do an abortion in the 9th month, and the 9th month is unacceptable to anybody. 자, 그러니까는 플로리다 주에서는 그 트럼프만큼 보수적인, 어떤 때는 트럼프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하는 디센티스 주지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한테 도전장을 냈다가 이제 예선전에서 이제 떨어졌던 사람인데, 디센티스가 주도를 해서 6주 임신 6주 이후에는 낙태를 전면 금지한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가장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반낙태 법안을 통과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6주면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조차도 사실 잘 모를 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6주를 지난 이후에는 절대 낙태가 안 된다라는 법안을 통과를 시켜놨는데, 이제 여성계나 이런 데에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플로리다에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6주 만에 모든 거를 하고 그 이후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완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6주 이후에도 할 수 있도록 이제 어쨌든 기존의 법안을 폐기를 시켜야 된다라면서 이제 이번에 주민투표를 하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당연히 그걸 폐지시키고 그 폐지시키는 안에 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법안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훨씬 더 뒤에도 임신 중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된 건데, 공화당 입장에서는 안 된다, 낙태는 안 된다. 디센티스 공화당 주지사가 그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6주 이후는 안 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 트럼프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 나와서 내가 생각해도 6주는 너무 짧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도 이거를 폐기시킨 데 찬성을 하겠다,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공화당에서 있었던 낙태 반대론자들이 이제 주류인데 공화당에서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다음 날 나와서 자기는 절대로 이거 폐기 못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폐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겠다. 이제 이렇게 또 완전히 180도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꾸면서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데 민주당은 그 6주를 넘어서뿐만 아니라 9개월에 가서도, 심지어는 아이가 난 다음에도 아이를 죽이는 거를 허용하는, 살인까지도 뭐 허용을 한다, 이런 이제 황당한 얘기들까지 해가면서 이제 자기가 전날 했던 얘기를 이제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낙태 이슈는 미국 대선의 아주 핵심적인 이슈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어느 날은 자기는 사실 임신 중절을 동의하는 것 같이 얘기를 했다가 또 극단적으로 이제 또 반대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 뒤집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 3주년을 맞아서 트럼프가 유가족 전몰 용사들 유가족 초청을 받고 알링턴 국민묘지 참배를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또 사건이 터졌습니다. 국립묘지 내에서는 특히 국립묘지의 실제로 묘지 앞에서는 비석이 있고 하는 그 묘지에서는 정치 행사를 엄격하게 금하는 연방법과 군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보시는 화면에서는 그냥 그 행사장에서 이렇게 화환을 갖다가 그 조화를 바치고 이런 거야 당연히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 전몰용사들의 그 비석이 있고 무덤이 있는 묘역 안에 들어가서 그 묘역이 그 비석이랑 다 사진에 나올 수 있게끔 하면서 정치인이 들어가서 정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전몰용사들에 대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전면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서 이런 사진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알링턴 국립묘지를 가더라도 또 뭐 가면은 이제 같이 거기서 이제 화환을 갖다가 바치고 이러는 거는 합니다. 행사장에서. 그렇지만 묘역에 들어가서 그 묘역에서 저렇게 사진을 찍는 거는 절대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제 이거를 했던 거죠. 그럼 영상을 보시면요. 지금 간단한 짧은 영상 보시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3년 전 아프가니스탄 철군 과정에서 숨진 미군 중 한 가족의 초청으로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We didn't lose one person in 18 months. 이제 뭐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는 금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거는 완전히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거를 막으려고 그 국립묘지에 있는 그 직원이, 그러니까 군인이었죠. 여자 군인이 가서 이걸 막았다는 겁니다. 근데 막으려고 하니까 그 트럼프 측하고 이제 그 언쟁이 붙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밀치고 트럼프 측에서 그 직원을 밀치고 폭언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해당 영상도 촬영이 됐을 텐데 트럼프 측에서 그 장면을 쏙 빼고 자신의 SNS에 참배하는 장면만 편집해서 홍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해리스 측은 명백하게 그 법을 위반했다면서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측은 전사자 가족의 요청으로 방문했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촬영이었고 몸싸움은 더군다나 없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미국 육군의 근데 성명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측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육군이 공식적으로 성명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설명을 발표해서 묘지 직원이 부당하게 공격당했다면서 미군 측이 유감을 표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자유의 메달이 무공훈종보다 낫다는 발언으로 군인을 깎아내린 듯한 발언을 했었죠. 특히 군에 대한 존경심이 큰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요. 사실 이 이슈가 난 것도 지금 트럼프 측에서는, 공화당 측에서는 바이든의 가장 큰 실책, 외교 안보의 가장 큰 실책이 뭐냐면은 아프가니스탄에서 급격한 철군, 굉장히 어지러운 철군을 하면서 수많은 미군이 전사를 했습니다. 특히 카불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에 수십 명이 전사를 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자꾸 이슈화를 이제 그 대선 이슈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트럼프 측에서 얼마나 무능했었고 해리스도 거기에 부통령으로서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그랬기 때문에 그 카불 공항 철수 작전에서 전사한 유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저렇게 그 묘지에 가서 이제 그 참배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유권자들한테 이게 다 바이든하고 해리스의 실책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그냥 늘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모든 인사들이 방문할 때 하듯이 조화를 바치고 하는 것을 했으면 되는데 무리스럽게 그 법으로 헌법에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는 그 묘지에 아예 들어가서 참배를 하고 사진을 같이 찍고 하는 그런 일까지 하면서 묘지 측과의 충돌이 있었던 건 물론 사실 여론으로부터 큰 비난을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8월 29일) 공개된 블룸버그 뉴스와 모닝 컨설트 여론조사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8월 23일에서 27일 미국 등록 유권자 4,960명 대상으로 한 건데요. 이거 보시면은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지금 경합주,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대선에서 지금 미국 전체 투표율이 어쩌고 미국 전체에 누가 더 표를 많이 받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7개 경합주 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인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위스콘신에서는 오차 범위 바깥으로 무려 8%포인트 차이로 해리스가 앞서가고 있고, 펜실베니아에서도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완전히 경합이거나 오히려 트럼프가 조금씩은 앞서는 오차 범위 내에 쓰지만 앞서는 걸로 나타났었는데 여기서는 4% 차이로 여전히 오차 범위 내입니다. 오차 범위가 1에서 5% 포인트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해리스가 이기는 걸로 나왔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는 아예 민주당이 포기한 그 주였기 때문에 경합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후보였을 때는 10%포인트 차 이상으로 트럼프한테 지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를 했고 그야말로 아예 관심 바깥이었던 주였었는데 이번에 그 오히려 해리스가 약간 오차 범위 내지만 앞서는 걸로 나오면서 지금 모든 전략들이 다 양당의 전략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노스캐롤라이나는 돈을 하나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이제 엄청난 많은 돈을 집어넣어서 이제 광고를 틀어야 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만큼 다른 데에 놓어야 될 재원들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 측에서는 이걸 적극 밀어붙이고 있어서 이제 얼마 전에 지난주에인가도 또 해리스도 가고 그랬었던 거고요. 조지아는 이제 아예 이번에 그 인터뷰 CNN 인터뷰 자체를 조지아에서 했지 않습니까? 조지아의 사바나시에서 했던 건데 아까 보신 그 인터뷰를요. 이 조지아주도 물론 지난번에는 바이든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는 트럼프가 이겼던 주고 그리고 사실 그 민주당이 잘 이긴 적이 없는 주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바로 조지아에서 너무 아슬아슬하게 14,000표인가 15,000표 차이로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그때 거기다 전화를 해갖고 선거관리본자들한테 15,000표를 찾아내라고 이제 난리를 쳐서 지금도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는 게 그 트럼프의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아무튼 그만큼 이제 중요한 주인데 여기서도 그동안에는 트럼프가 앞서는 걸로 나왔었는데 이제 카말라 해리스가 약간 앞서는 걸로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걸 하나 보시면요. 이것도 참 재밌는 결과입니다. 이게 뭐냐면 중산층에 더 도움이 될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해리스느냐, 트럼프느냐라고 물으면요. 보통 여태까지 다 전문가들이 분석가들이 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렇죠. 이제 국경 문제하고 그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트럼프가 단연코 강세다, 앞장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 해리스가 집중할 수 있는 유리한 이슈는 그냥 낙태 문제 하나 정도다,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블룸버그 뉴스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해리스가 7%포인트나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놀라운 예상치 못했던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놀랍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4년 전 대선 때의 7월 21일하고 2024년 지금 올해의 7월 21일 사이에 유권자 등록 증가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여주냐면은 젊은 사람들, young voters, young women, 젊은 여성들, black Americans, 흑인들, 그 다음에 black women, 흑인 여성들, young Latinas, 젊은 라틴계, 그 다음에 young black women, 젊은 흑인 여성, 이렇게 이제 나눴습니다. 자, 보시면요. 근데 젊은 층은 4년 전에 비해서 무려 유권자 등록 증가율이 73.4%입니다. 거의 배가 된 거죠. 그런데 영무면 젊은 여성들은 84% 가까이 되고요. 흑인들은 86%, 흑인 여성들은 98%, 100%가 늘었습니다. 거의 배가 되는 거고 라틴계 여성들은요. 무려 150%가 늘었고 그리고 젊은 흑인 여성들은 175%, 거의 2배가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젊은 사람들이나 젊은 여성들이나 흑인들이나 흑인 여성들이나
젊은 라틴계나 젊은 흑인 여성들은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후보일 때 두 백인, 나이 많은 두 백인 남자들이 경합을 할 때에는 사실 투표를 할 이유도 관심도 없었던 계층들입니다. 그런데 순전히 뭡니까? 지금 해리스 때문에 여성에다가 흑인에다가 인도계, 소수민족, 유색인종 여성이 대선 후보로 나오니까 그 후보와 자기 자신하고 뭔가가 공통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층들이 전부 다 나와서 유권자 등록을 해서 나 이번에 꼭 선거에 참여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박빙의 승부를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바로 뭐냐면 어느 측에서 더 유권자들을 끌어내서 투표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모든 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예 전혀 그동안에 투표할 생각도 안 하고 있던 계층들이 대거 나 투표할 거야 이번에는 하면서 저렇게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해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요. 특히 또 하나 그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선거 등록을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실제로 나온답니다. 선거 투표장에 나온답니다. 굉장히 그 나오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아무튼 해리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이번 대선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를 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달하고 8월 달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인들 중에서 이번 대선에 꼭 나가서 투표를 하겠습니까? 이번 대선에 관심이 많습니까? 투표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3월에는 54%가 하겠다 그랬는데 8월에는 69%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적극적인 투표 의사를 표명한 계층이요. 그런데 민주당을 보시면 민주당은 3월에는 55%였던 게 지금 무려 78%까지. 민주당원들은 이제 막 신이 난 거죠. 해리스 때문에 투표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는 거고 공화당원들은 59%였었고 상당히 높았었는데 3월에도 이미 그런데 지금 64%로 8월에 올라갔지만 사실 증가율에 있어서 보면은 다른 데하고 특히 민주당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은 무려 23% 올라갔지만 공화당은 적극 투표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이 5%밖에 더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의 그 결과 후폭풍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컸다고 할 수 있고 공화당으로서는 거의 미미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나 앞으로 대선의 캘린더가 어떻게 돼 있는지 진행이 될지 이제 보여드립니다. 지금 미국은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레이버데이 위켄드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이제 노동절이죠. 미국은 이제 5월 1일이 노동절이 아니라 9월 첫 번째 주가 이제 노동절인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일반 유권자들은 9월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지내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레이버데이 위켄드만 지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그럼 누구 투표할 것인가? 그럼 이 후보는 어떤가 저떤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가족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그래서 레이버데이 위켄드가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선거철로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9월 6일이면요. 이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10일 날에는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TV 토론이 이제 ABS에서 하는
말 많고 한 그 TV 토론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요. 16일에는 9월 16일에는 펜실베니아 주에서 우편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두 경합주 중에 경합주에서 벌써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거고 9월 18일에는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재판 선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고가 도대체 어떻게 나올지 또 이것이 이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그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날짜이고요. 9월 20일에는 버지니아 주가 또 이제 사전 투표를 시작합니다. 주로 민주당에 유리했었는데 자꾸 공화당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월 1일 날 팀 월스하고 J.D. 밴스 양당의 이제 부통령 후보들끼리 TV 토론이 예정이 돼 있고 10월 15일 날 조지아주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5일 날 그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이제 그 미국 대선이 레이버데이 위켄드를 지나고 이제 9월 10일 날 있을 토론이 아주 또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그 전후로 해서 양당 후보들은 치열하게 경합주를 오가면서 끊임없이 오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더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이제 온갖 노력을 기울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마지막 2달 남은 미국의 대선의 열기는 한층 더 뜨거워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